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보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 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 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계할 것 같다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 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슈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체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불 요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보수의 마로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체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성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80는 18에서 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만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에서 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자망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 한발 사탄 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E 3000은 선내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E 3000보다 더 크고 자막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에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에서 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에서 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랴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랴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J-35 모형이 등장한 건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영구 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 티, 디젤 추진, 스키 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 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J-15 전투기로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이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의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뭘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칠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싣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 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 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세 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며 푸제남은 랴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세 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제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에서 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중국이 그토록 바라는 해양강국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하나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5,000티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의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하나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르 현지 생산에 인도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 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하나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회계 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에서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에서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군이 과거 한국 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요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백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투 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백문이 제조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통 제장치, 직사체계, 탄약 관리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의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는 K9 전조등에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하나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로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 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 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꼴몰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네로라 하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주 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에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를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에서 작전 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재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4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 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의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0대4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에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더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 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환은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부대로 불리는 남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대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환은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성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요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환은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제-2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제-21 전투기가 B-52 전략 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의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니얼 듀건이 중국 군 훈련으로 1회 9,500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AVIC 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중국에게 쉽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